안녕하세요. 저는 잠실에 살고 있는 40살 여자입니다. 최근에 엄마가 2년 동안 암투병을 힘들게 하시다가 끝내 세상을 떠나셨어요. 눈을 감으시기 전에 저에게 주셨던 하나의 쪽지와 제가 그동안 모르고 살았던 진실들을 듣게 되었죠. 엄마의 한마디에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었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과거에 대해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써내려갈 제 사연을 들어주실 여러분들께서 제가 어떤 식으로 처신하면 좋을지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엄마는 2년 전에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간 힘들게 버텨오셨지만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면서 정상적인 몸으로 돌아오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의사는 엄마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길면 1달 정도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진단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고, 엄마한테는 내색하지 않으려고 눈물이 터지려는 걸 억지로 참으면서 무덤덤한 척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의사의 말을 같이 듣고 계셨던 엄마는 이미 마음을 내려놓으신 듯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셨죠. 제가 40의 나이가 될 때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후회스러웠던 건 엄마가 조금이라도 건강하셨을 때 같이 여행 한번 제대로 가지 못했던 게 너무 후회가 되었어요. 성인이 되면서부터 타지에서 일을 했던 저는 엄마와 떨어져 살게 되었고, 제 나름대로 먹고 살기 위한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었죠.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괜찮은 사람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까지 생기면서 제가 꾸린 가정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며 살다 보니 엄마와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씩 통화했던 그 시간들 빼곤 제 가족을 위해 사용하게 되었죠. 명절날 외엔 가끔씩 엄마 얼굴을 보러 가기는 했었지만 결혼 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어요. 항상 마음에 걸렸었지만 엄마가 저보다 먼저 걸어온 길들이기 때문에 제가 소홀해도 이해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렇게 정신없는 날들의 연속에 지쳐갈 때쯤 어느 날 가족들이 모두 다 잠든 시간에 거실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핸드폰을 보다가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면서 건강하게 잘 자라준 아이들의 모습에 미소가 절로 나오고 있었는데 몇 달 전에 엄마와 함께 찍었던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핸드폰 속에는 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은 단 한 장뿐이었고 제 핸드폰 속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들은 전부 다 아이들과 남편뿐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는 항상 엄마 옆에 껌딱지처럼 붙어 있었는데 저도 자식을 낳고 살다 보니 엄마를 향했던 제 사랑은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위해 쏟게 되면서 엄마를 너무 신경 써드리지 못한 것 같아 마음이 안 좋았었어요. 엄마 옆에 좋은 분이 계셨으면 마음이라도 편했을 텐데 엄마는 아빠가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단 한 번도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으셨어요. 오로지 저만 바라보고 저를 위해 살아오셨죠. 과거에 엄마와 함께했던 기억들을 떠올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눈물이 흘렀고 엄마가 너무 보고 싶기도 하면서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제 삶에 엄마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조차 없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 조만간 엄마와 며칠간 여행 좀 다녀오는 게 좋을 것 같아 다음날 남편한테 전날에 생각해 두었던 계획에 대해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저희 집과 시댁이 가까웠기 때문에 시부모님은 자주 뵈었지만 엄마는 저희 집과 차로 4시간 정도 되는 거리라 자주 찾아뵙지 못했었죠. 그래서 길게는 아니고
2박 3일 정도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아이들 좀 부탁한다고 하니까 남편은 무언가 상당히 불편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면서 너무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거 아니냐고 이해해주지 못하는 말들을 하길래 좀 놀라긴 했었어요. 2박 3일은 너무한 거 아니야? 아이들 보는 게 쉬운 것도 아닌데 1박 2일도 아니고 어떻게 2박 3일이나 자리를 비우겠다는 거야?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당신 아버님 어머님 집은 가까우니까 자주 왕래를 했지만 우리 엄마 집은 거리가 있어서 자주 찾아뵙지 못했었잖아. 그리고 혼자 계셔서 외로우실 텐데 이번에 엄마랑 같이 시간 좀 보내주면 내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서 그래. 집에서 혼자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게 힘들 것 같으면 아버님 댁에 잠깐 가 있으면 되잖아. 어차피 아버님 어머님은 아이들을 좋아하시니까 당신도 좀 다녀와. 내가 언제 이런 부탁 한 적 있어? 자주도 아니고 처음 부탁하는 건데 들어주기 힘든 거야? 애들이 어느 정도 컸다고 해도 아직 초등학생이고 신경 쓸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당신이 없으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 꼭 가야 돼. 명절 때 들리면 되잖아. 내가 이렇게까지 부탁하는데 좋게 좀 보내주면 안 되는 거야? 솔직히 당신은 시댁에서 사소한 모임이라도 전부 다 챙기려 하잖아. 그런데 정작 내가 무슨 부탁 하나라도 하면 이런저런 핑계 다 대고 끝까지 우리 엄마 집에 가지 않으려고 피하지 않았어? 나는 그런 것도 서운했었지만 서로 얼굴 붉히면서 싸우고 싶지도 않아서 참고 넘어간 적도 많다고. 그러니까 내 부탁을 들어주지 않겠다는 거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했어. 차라리 내가 아이들 데리고 친정에 다녀올게. 당신도 나한테 집안일로 부탁하지 마. 여태껏 당신이 원하는 대로 정말 많이 맞춰줬지만 조금도 고마워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럼 나 먼저 나갈게. 남편은 어이가 없다는 듯 저를 바라봤어요. 화가 정말 많이 올라왔지만 아침부터 목소리 높이고 싶지 않아 꾹 참고 아이들을 데리고 먼저 밖으로 나왔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남편과 같은 직장에 다녔었지만 다른 회사에서 남편한테 스카웃 제의가 들어와 다른 곳으로 이직해서 회사를 따로 다니게 됐었는데 그쪽 회사에서 일이 잘 안 풀리는지 최근 들어 짜증도 상당히 많아졌고 무엇을 하던 항상 불만이 많았었어요. 감정 기복이 심해진 남편 때문에 저 또한 많이 힘든 상태였지만 최대한 좋게 풀어가려고 지속적인 노력을 했었어요. 하지만 달라지는 건 크게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이 조금도 배려를 해주지 않아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친정에 거의 다 도착해 갈 때쯤 시모에게 갑자기 전화가 왔다가 끊어졌길래 때마침 휴게소에 잠깐 정차했던 저는 시모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연락을 드리자마자 바로 받으신 시모는 앞뒤 다 자르시고 화부터 내면서 당장 올라오라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너는 생각이 있는 거니? 내 아들한테 다 들었다. 며칠 전에 서로 한바탕 했었다며? 너 혼자 아이들 데리고 사돈댁에 가면 뭐라고 생각하겠어? 제가 그이한테 충분히 설명했어요. 오히려 저를 이해해주지 못해서 벌어진 일인데 왜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애들 돌보는 게 힘들다니까 제가 데리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동안 저도 많이 배려하면서 살아왔었는데 정작 제가 부탁할 때 그이는 도와주지 않았다고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에요. 최근에 정말 많이 부딪히고 있어요. 회사 옮기고 나서 일이 잘 안 풀리는지 온갖 히스테리는 다 부리는데도 최대한 참고 얼굴 붉히지 않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어머님께서 중심을 잡지 못하시고 일방적으로 한쪽 편만 들어주신다면
저도 엄청 서운해요. 그리고 어머님, 저 이제 두 아이 엄마예요. 적은 나이도 아닌데 어머님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그런 나이는 지났다고요. 오늘 일정이 바빠서 길게 통화 못해요. 그럼 들어가세요. 시모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올라오라고 했어요. 남편은 저와 대화를 주고받았던 내용들을 시모에게 전부 다 털어놓았다는 걸 알게 됐을 때 기분이 좋지 않았고, 날이 가면 갈수록 성격이 이상해지는 남편 때문에 앞으로 같이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점점 난폭해지는 모습과 시댁 식구들이 저를 함부로 대하는 행동들이 그나마 남아있던 정도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힘들게 꾸려온 가정이 조금씩 금이 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면서부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죠. 남편이 시모에게 저와 나눴던 대화들을 전부 얘기했을 때 머릿속에 이혼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정도로 너무 서운했었어요. 그동안 제가 시댁 집안에 해왔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남편한테 실망을 많이 했었죠. 조만간 정리할 수도 있겠다 생각하면서 다시 친정으로 향했고,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엄마 집에 도착을 했는데 문을 여는 순간 엄마가 배를 움켜쥐고 계셨어요. 너무 놀라 무슨 일이냐고 여쭤보니 최근 들어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배에 통증이 자주 온다면서 시간이 좀 지나야 괜찮아진다며 식은땀까지 흘리고 계시길래 아무래도 병원에서 검사를 좀 받아봐야 할 것 같아 친정에 오자마자 엄마를 모시고 병원부터 향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엄마의 증상을 들으시더니 눈밑을 확인하셨어요. 그리고 황달 증세가 있는 걸로 봐선 정밀 검사로 좀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굳은 얼굴을 하고 있길래 엄마는 정밀 검사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최근에 잠을 잘 못 자서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했지만 정밀 검사 진단 결과 엄마는 췌장암 판정을 받으셨죠. 의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제 두 귀를 의심했어요. 그래서 몇 번이고 다시 재차 물어봤는데 엄마는 췌장암을 확정받으셨고 많이 늦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입원하는 게 엄마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설명해 주셔서 엄마는 병원에 입원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여행을 가려고 출발한 건데 췌장암 판정을 받게 되니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항암 치료 받으면서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니까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면서 기다려봐야지. 치료만 잘 받아도 살 수 있잖아. 환자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엄마, 몸이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병원을 찾아가셔야지. 왜 미련하게 고통을 참고 계셨어?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고통을 참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이 정도까지 진행이 될 때까지 참으셨다는 게 놀라울 정도라고 하셨어요. 저도 생각을 해 주셔야죠. 자주 얼굴 볼 시간도 없으니까 걱정돼서 찾아온 건데 몸을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방치하시면 어떡해요? 병원에서 꿈쩍도 하지 마세요. 많이 늦은 만큼 병원에서 시키는 건 전부 다 받으셔야 돼요. 나 때문에 돈 많이 나갈 텐데 그냥 대충 약 먹고 들어가면 안 되니?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오래간만에 왔는데 우리 딸과 손주들 맛있는 밥 해줘야 하는데. 엄마, 지금 그런 게 문제예요? 엄마 몸부터 생각을 하셔야죠. 저는 잠시 통화 좀 하고 올 테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편히 누워 계세요. 엄마의 표정은 많이 우울해 보였어요. 저 또한 갑작스러운 상황에 너무 놀라
경황이 없었죠. 아무래도 시간이 더 늦어질 것 같아 남편한테 먼저 전화를 했어요. 당분간 병원에 있어야 하는데 아이를 좀 부탁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던 거였죠. 남편이 전화를 받자마자 현재의 상황에 대해 설명해 준 뒤 병원으로 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남편은 걱정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기분이 안 좋다는 듯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뱉어대더니 끊어버렸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핸드폰의 전원을 꺼버린 상태였어요. 아무리 서로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았어도 저희 엄마가 췌장암에 걸렸다는데 남편은 걱정을 하긴커녕 오히려 잘 됐다는 식의 말들을 뱉어댔었죠. 그때 더 이상 이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게 무의미하다 싶었고 흔들리고 있던 제 마음을 확실히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걸 혼자 감당하려고 엄마의 병원을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아이들 학교 문제도 있어서 좀 더 큰 병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시부모님께서도 듣게 되셨는지 엄마가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옮겨지신 뒤 상태가 궁금하셨는지 병문안을 오셨어요. 아고, 갑자기 이게 어찌된 일이래요? 세상에 내 주위에 암으로 떠난 사람들이 많았지만 사돈이 암에 걸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며느리가 사돈이랑 여행 간다고 고집 부렸었는데 느낌이 별로 안 좋았었나 보네. 그래서 의사가 뭐래요? 치료받으면 나을 수 있다고 했어요? 네,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아직까지 확답을 받지는 못했어요. 의사도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걸 봤을 때 암이 꽤 진행됐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죠. 일단 병원에서 시키는 건 뭐든 해야 되겠죠. 저도 아직까지 우리 딸과 하고 싶은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윤서방은 요즘 많이 바쁜가 봐요. 요즘 걔가 회사 일이 잘 안 풀려서 야근이 잦아요. 시간 되면 알아서 들리겠죠. 그나저나 병원에 오래 입원하시면 안 될 텐데 치료를 받는 게 장기화가 되면 서로가 많이 힘들잖아요. 긴 병에 효자가 없다고 사돈이 오래 끌수록 모두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며느리 네가 고생이 많겠다. 애들은 내가 돌봐주도록 하마. 시모는 아이들이 병원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좋지 않다고 엄마와 간단하게 인사를 주고받은 뒤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엄마와 단둘이 있으면서 최대한 밝은 모습을 보여드리려 노력했어요. 긍정적인 생각만 해야 엄마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저를 한평생 홀로 모든 걸 희생하면서 키워주신 엄마가 세상을 떠나시게 될 거라는 걸 알게 되니 감정을 추스를 수가 없었고 어느 정도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면서부터 제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남편이 잠깐 얼굴을 비추긴 했었지만 저와 감정이 좋지 않아 오래 있다 가지는 않았어요. 엄마는 그래도 사이 왔다고 아픈 몸을 힘겹게 일으켜 저를 잘 부탁한다며 손을 잡아 주셨죠. 아무 말 없이 침묵만 유지한 남편은 아이들을 보러 가야 한다면서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고 괜히 싸우고 싶지 않아 최대한 조심하면서 서로 해야 될 일에만 집중했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갔고 엄마의 건강 상태는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었죠. 수술도 몇 차례 했지만 이미 온몸에 암이 전이가 되어버린 상태라는 걸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확인이 되었고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거라곤 항암 치료가 전부였어요.
다시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할 것 같다며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사의 말을 듣게 되었죠. 그렇게 엄마는 병원에서 생활하신 지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처음 입원했을 때와 다르게 몸이 반쪽이 되어 버리셨어요.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몸 상태는 심각해져 계셨죠. 엄마도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옆을 지켜주고 있던 제 손을 꽉 잡아주신 뒤 저를 바라보시면서 힘들게 입을 여셨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응석 부리던 우리 딸이 벌써 어엿한 두 아이의 엄마가 돼버렸네.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게 힘들지? 그래도 네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걸 보니 대견스럽다. 항상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지내야 돼. 엄마가 비록 먼저 떠나지만 항상 너를 응원할 거야. 언제 어디서라도 열심히 살아야 돼. 그리고 경미야, 엄마가 아직 말하지 못한 게 하나 있는데, 그래도 내가 세상 떠나기 전에 이거 하나는 꼭 말해줘야 할 것 같다. 네가 어렸을 적에 아빠가 어디 갔냐고 물어봤었잖아. 그때 내가 세상을 떠났다고 했었지? 너희 아빠가 엄마랑 너를 버리고 갔었다는 걸 말해주고 싶지 않아서 세상을 떠났다고 했었어. 그런데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너희 아빠가 어디에서 지내고 있는지 알아냈었어. 생각지도 못하게 신문을 보게 됐는데 거기에서 너희 아빠의 얼굴을 확인하게 되었지. 비슷한 사람이겠거니 했는데 이름도 똑같고 젊었을 때의 모습이 아직 남아있어서 두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어 찾아가 봤는데 건물에서 나온 그 사람이 너희 아빠가 확실하다는 걸 알 수 있었지. 여기에 적힌 주소가 너희 아빠가 일하는 곳이거든. 엄마가 그동안 거짓말해서 미안해. 하지만 좋은 기억이 아니라서 어쩔 수 없었어. 엄마가 건네준 쪽지에는 주소와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많이 봐온 이름과 주소였죠. 친부가 살아 계시다는 말에 놀랐었지만 엄마의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는지 숨을 거칠게 내쉬었고 호흡곤란이 오시는 것 같아 급하게 간호사를 불러 응급조치를 취했습니다. 다행히 고비를 넘기기는 했지만 언제 어떻게 엄마가 세상을 떠나실지 몰라 옆을 지켜드려야만 했어요. 그런데 친부라는 사람이면 저와 엄마의 소식을 알아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엄마가 잠깐 진정을 되찾으셨을 때 서둘러 차를 타고 주소가 적힌 곳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목적지가 가까워질수록 제 마음은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차를 멈춘 곳은 충격적이게도 15년의 세월 동안 다녔던 회사였고 엄마가 건네주셨던 주소에 적힌 친부의 이름 석자는 저희 회사 최고 경영자였습니다. 그때부터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회사 대표와 얼굴을 마주할 일이 많지는 않았지만 오다 가다 인사 정도는 주고받았었는데 그분이 저희 친부라는 말이 당최 믿기 어려웠지만 한 번쯤은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차에서 내려 경영자실로 올라가게 되었죠. 문 앞에 있는 비서가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 물어보자 대표와 면담 좀 하고 싶다며 시간을 내어달라고 부탁했어요. 비서는 대표님께 여쭤보았고 들어가도 된다는 말에 문을 열어 대표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이 떨려오고 있었죠. 자리에 앉으라는 말에 천천히 몸을 움직여 그 사람을 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며칠간 회사 오기 힘들다고 하더니 무슨 일 때문에 보자고 한 건가? 말을 잘하지 못하는 거 보니 어려운 부탁인가? 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숨기지 마시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이걸 보여드리는 게 빠를 것 같아서요. 저희 엄마 사진인데요. 혹시 서로 아시는 사이세요? 그나마 제일 젊었을 시절 때의 사진이 그것밖에 없어서요. 저희 엄마는 대표님을 알고 계시다고 하셨거든요. 아니, 이 사진 속의 여자는 경미 씨가 어떻게 이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럼 수키 딸이 경미 씨라는 건가? 지금 그 사람은 어디 있지? 저희 엄마가 어디 계신지 알려드리기 전에 제 질문에 먼저 답부터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때 저희 엄마를 버리셨어요? 혹시 바람 피우셨나요? 내가 수키를 버렸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나를 버린 건 그 사람이었다고. 내가 찾아갔을 땐 이미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버린 상태였어. 그날 이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갑자기 연락도 없이 사라져서 전국 방방곡곡 찾아다녔지만 끝내 찾을 수가 없었다고. 일단 그 사람 얼굴부터 봐야 할 것 같네. 엄마는 지금까지 당신이 버린 줄 알고 계시던데요? 그래서 제가 아빠에 대해 여쭤보면 항상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다 이번에 친부가 살아 계시다는 말을 해주셨고요. 2년 전에 신문에 나온 적이 있으시죠? 그때 저희 엄마가 당신 얼굴을 확인했는지 회사 앞에까지 오셔서 직접 얼굴까지 확인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저한테 얘기할지 말지 고민하시다가 오늘에서야 진실을 말씀해 주신 거라고요. 당신이 우리 엄마와 저를 버렸잖아요. 나는 절대로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었어. 내가 갔을 때는 이미 이사를 가버린 상태였다니까. 왜 내 말을 믿지 못하는 거야? 경미 씨가 그럼 내 딸이라는 거야? 15년 동안 한 회사에 머물러 있으면서 친부가 옆에 있는데도 몰랐던 것도 충격이었지만 저희 엄마가 해주셨던 말과 친부라는 사람의 말이 너무 달랐어요. 친부는 엄마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죠. 그리고 결혼식을 올리지도 않았었기 때문에 허락을 받기 위해 본가에 몇 번이나 찾아가 노력을 했었지만 받아주지 않으셨대요. 친부의 집안에서는 결혼할 다른 여자가 있으니 얼씬거리지도 말라며 강하게 밀어붙였고 친부 옆에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걸 목격하게 된 엄마는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아 이사를 가게 된 거였어요. 이런 상황들을 설명하니 그때 당시의 기억을 전부 떠올리지는 못하지만 옆에 있었던 사람은 집에 초대받고 오신 분이었는데 술이 너무 많이 취해 넘어진 걸 부축해 줬던 걸로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중간에서 친부의 친모가 저희 엄마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기 싫어 꾸며낸 일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친부는 연락도 없이 사라져서 저희 엄마에 대해 원망과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잊혀지게 되었고 지금은 새로운 가정을 꾸린 채 살아가셨던 거였어요. 오해들로 인해 벌어진 일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40년의 시간이 걸린 거였죠. 제가 엄마의 건강 상태에 대해 말씀드리자 친부는 충격을 받으셨고 그렇게 친부와 함께 엄마가 계신 병원으로 찾아갔어요. 제가 먼저 병실로 들어가고 잠시 뒤 친부가 걸어 들어오자 엄마는 화들짝 놀라며 당황스러워하고 계셨어요.
친부는 암투병 중인 엄마를 보자마자 오열을 하시면서 천천히 다가오셨죠. 그리고 과거의 일들이 전부 오해로 벌어진 사건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리자 엄마도 결국 눈물을 터뜨리셨습니다. 친부는 엄마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고 슬퍼하셨어요. 세월이 지나도 두 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저는 두 분만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잠시 자리를 비켜드리려 하는데 남편과 시부모님께서 병실 문을 열고 아이들과 함께 찾아왔어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고 있던 친부를 본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저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길래 일단 모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침착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 순간 시모의 한마디에 저는 당황하고 말았어요. 그동안 엄마 옆에서 병수발을 들면서 저에게 온갖 상처를 주셨던 분이 갑자기 태도가 바뀌시면서 제 양쪽 손을 잡아 들어 올리셨어요. 그럼 저기 사돈 옆에 계신 분이 친부라는 말이냐?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을 수가 있니? 우리 아들도 너희 회사에 다녔었잖아. 그럼 대표라는 사람이 이제 너희 친부가 되는 거야? 살다 보니 나한테도 이런 날이 오네. 우리 아들도 다시 너희 회사로 복직해야 되겠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겠어? 그동안의 고생을 한꺼번에 포상을 받는구나. 애썼어. 그럼 우리는 뭐부터 하면 되는 거니? 너희 회사가 작은 것도 아닌데 돈이 얼마나 많겠어? 그동안 못 받은 거 다 받아내라. 이참에 우리도 떵떵거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니? 내가 뭐라고 그랬어? 너희들이 이혼하는 거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그랬지? 정말 대표님이 너희 친부였다는 말이야? 확실한 거야? 아직 유전자 검사도 안 해봤잖아. 뭐든 확실한 게 좋으니까 일단 유전자 검사부터 진행해 보자고. 애들이 자꾸 당신이 보고 싶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냐? 나 요즘 일 때문에 정말 힘들었던 거 알지? 이참에 당신이 힘 좀 써줘. 그리고 이왕 다시 복직하는 거 최대한 높은 직급으로 달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돈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나한테는 이제 장인어른이 되는 건가?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예요. 저희 엄마와 저분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만 제공해 드린 것 뿐이지 제가 바라는 건 아무것도 없고 변하는 것도 없어요. 친딸이 같은 회사에 다니는데 관심이 없을 것 같니? 그동안 해주지 못했던 것들 마음에 걸려서 뭐라도 주려고 할 거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너는 돈으로 달라고 하면 될 거다.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돈다발이 굴러 들어오는데 발로 걷어 찰 거니? 최대한 뽑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벗겨 먹어야지. 정말 생각하시는 게 어쩜 그래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애들은 놔두시고 그만들 돌아가세요. 시부모님과 남편은 예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저를 대하고 있었어요. 회사의 대표가 제 친부라는 사실에 모든 것들을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이런 사람들과 그동안 함께 했다는 게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그 사람들을 향한 실망은 더욱더 커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위로해 주는 게 아닌 어떻게 하면 돈을 뜯어낼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정말 질려버려 더 이상 함께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로 인해 친부의 생활에 지장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다른 회사를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고민을 하고 있던 저와 다르게 남편은 저를 이용해 제대로 한몫해보려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힘겹게 시댁 집안 사람들을 돌려보냈지만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해서 병원에 와서 안 하던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가식적인 행동들에 더는 참기 어려웠던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죠. 하지만 제 말은 전혀 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친부와 함께 열흘 정도 함께 시간을 보낸 뒤 결국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친부의 도움을 받아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되었죠. 엄마가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친부와 있었던 오해가 풀려서 마음이 한결 편해지긴 했지만 문제는 이 다음부터였습니다. 친부의 가족들과도 한 회사에서 같이 근무를 했던 터라 알고 지낸 지 오래됐었기 때문에 이런 사실에 대해 불편해했어요. 친부는 유전자 검사를 부탁했고 결과는 99%가 일치하게 나왔었죠. 한 회사에서 더 이상 같이 근무를 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리다 보니 저는 이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부의 자식들이 저를 너무 안 좋게 생각하고 있어서 회사에서도 소문이 안 좋게 퍼지기 시작했던 거였죠. 제가 회사에서 나오자 남편과 시부모님이 버티지 않고 나온 거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으셨고 저는 그런 사람들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지금 현재 저는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고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부는 제가 친딸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저에게 많은 것들을 해주려고 노력하고 계세요. 엄마 대신 늦었지만 아빠의 역할을 해주시려는데 가정이 있으신 분이라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제가 조심스러워집니다. 문제가 커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얼마 전에 친부가 집을 하나 마련해 주셨어요.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앞으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친부가 맞긴 하지만 15년 동안 대표님으로 알고 지냈던 사이라서 계속해서 거리감이 느껴지는 건 사실이에요. 인생 선배님들께선 친부가 주시는 건 뭐든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제가 키우게 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도 제가 상당히 유리한 쪽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제 옆에서 다가오지 못하시고 맴돌고 계신 친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집안 사람들이 저와 아이들한테 피해를 주게 될까봐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이라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제가 어떻게 처신하면 좋을지 의견 주신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도 사고 없이 하루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람은 적당히라는 게 없다는 걸 이번에 제가 겪게 된 일을 통해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네요. 20년 전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쉬지 않고 달려왔어요. 둘이 맞벌이 하면서 살아가면 삶이 좀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결혼하고 10년 동안 저희 부부의 삶이 변한 거라곤 세상에 태어난 이쁜 딸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10년간 일을 해왔어도 단순 노동 업무 일이라 월급은 거의 그대로였고 월 200 조금 넘는 돈을 받아왔습니다. 그래도 큰 병치레 안 하고 꾸준하게 다녀준 것만도 고마웠었죠. 그런데 10년이 지나면서부터 저희 가족의 삶이 앞으로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더라고요. 남편의 비전은 안 보이고 저 또한 힘들게 일을 해봤자 받는 월급은 200도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해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모험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냥 주어진 대로 살자며 사업하자는 제 의견에 반대를 했어요. 저도 두렵긴 했지만 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결정한 거기 때문에 남편이 따라와 주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도전은 훨씬 더 못한 삶을 살게 될지 모른다면서 힘들게 벌어모은 돈을 잃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결국 절대 아니라고 제 의견을 무시했고 시부모님께서도 제가 사업을 하려고 계획 중이라는 말에 심기가 불편해지셨는지 저희 부부를 시댁으로 부르셨어요. 남편은 사업을 해본 적도 없고 남들처럼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무조건 실패하게 될 거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시부모님께 계속해서 표현했습니다. 그러자 시부모님께서도 확고하게 반대를 하셨었죠. 내 아들 말처럼 사업을 하다가 망하게 되면 그에 따른 빚도 많아지고 지금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갈 텐데 뭐하러 위험한 도전을 하겠다는 거야? 사업은 아무나 하니? 네가 아무리 시간을 가지고 계획을 했다 한들 남들은 너처럼 똑같은 생각을 안 해봤겠어? 너 머릿속에 있던 사업들은 남들이 벌써 시작을 했을 테고 자금도 충분치 않아서 대출도 많이 해야 되는데 10년간 힘들게 벌어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리고 싶은 거니? 너희들의 인생을 갈아 넣은 10년인 거야. 망하게 되면 10년의 시간을 허공에 날려버리는 거와 똑같은 거라고. 그것뿐이야. 우리가 매달 받는 생활비도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 괜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형편에 맞게 살아라. 남들은 사업 안 하고 싶어서 손가락 빨며 구경만 하고 있겠니? 어머님, 사업에 대해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대박은 아니더라도 분명 먹고 살 정도의 돈은 충분히 벌 수 있을 거라고요. 사업이라는 게 하루 이틀만 보고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시도하면서 변화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가면 분명 노력한 만큼 그에 따른 대가는 확실하게 보상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결혼하고 10년 동안 얼마 모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의 삶에 더 이상의 변화는 없는 것 같아서 한 살이라도 젊은 나이에 시작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봐 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 쓸데없는 생각 좀 하지 마. 당신의 선택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지. 하지만 실패할 확률이 더 크다는 거 몰라? 제발 그냥 조용히 좀 살자. 당신이 이럴 때마다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고. 나는 지금 삶에 만족하니까 앞으로 2번 다시 사업하자는 말은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으면 좋겠어. 사업이 무슨 애들 소꿉장난이야? 이제 그만해. 당신이 집안의 가장 아니야? 내가 왜 이런 걱정을 해야 되는 건데? 10년 동안 힘들게 일해왔는데도 월급은 꼴랑 200 겨우 넘어가면서 그 돈 가지고 앞으로 입에 풀칠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이랑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앞날의 인생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우리만 살면 크게 신경도 안 쓰이지. 그런데 현진이는 어떻게 할 건데? 걔 인생도 우리의 뒤를 밟길 바라는 거야? 현진이의 미래는 우리가 책임져 줘야 하는 거라고. 다른 집안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그리고 좀 더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투잡에 쓰리잡까지 뛴다는데 당신은 퇴근하면 발 닦고 하루 온종일 TV나 보고 있잖아? 새벽 늦게까지 TV 볼 시간에 밖에서 대리운전이라도 뛰었으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많이 바뀌어 있었을 거라고. 나는 퇴근하고 당신이랑 현진이 밥 챙겨주고 나서 힘들게 손부업 하는데 당신은 고생하고 있는 나는 안 보여? 나 고생시키려고 결혼하자는 거였어? 앞으로 손에 물도 안 묻히게 하고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했으면서 내 손을 보라고. 결혼하고 나서 10년 동안 밤새 부업하느라 만신창이가 됐어. 나도 여자야. 사치는 아니더라도
남들처럼 네일도 받고 싶고 미용실에서 관리도 받고 싶어. 당신은 그런 곳에 돈 안 쓰고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나는 알아주지도 않으면서 친구들이랑 술 퍼먹고 기분이라며 몇십만 원씩 술값 긁어올 때도 있잖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생활비 드리는 거 우리 형편 뻔히 알면서 매달 제 시간에 달라고 재촉하시는데요. 그것도 이제 지친다고요. 버는 돈보다 주에서 나가는 돈이 훨씬 많으니까 사업이라도 하고 싶은 건데 다들 무슨 자격으로 사업하겠다는 저를 반대하시려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요. 도와주지 않으실 거면 그냥 저 혼자 할게요. 나중에 제가 잘 되면 절대 후회하지 마세요. 저는 더 이상 대화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자리에서 일어나 먼저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남편도 급하게 제 뒤를 따라왔지만 시부모님께선 저보고 버릇없다며 화를 내셨어요. 도와주지도 않으실 거면서 무조건 반대하시는 시부모님과 남편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상황들이 저를 더 자극했는지 사업에 대한 갈망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결국 이 일로 저희는 부부싸움까지 번지게 되었고 제가 고집을 꺾지 않자 끝까지 반대를 하던 남편은 결국 저에게 두 손 두 발을 들었고 제가 계획하고 준비했던 사업을 겨우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께서는 무조건 망한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지만 저는 그런 걱정에 초장부터 겁을 내지 않았어요. 무조건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남편도 집안이 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마지못해 저를 도왔지만 저희 사업이 일어날 때까지 생활비를 대폭 줄이게 되자 시부모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상당히 큰 불만을 가지고 계셨어요. 반대로 저희 부모님께선 자식의 사업이 잘 되길 바라시는 마음에 매일 저희 사업장에 찾아와 주셨고 제 딸 현진이도 돌봐주셨습니다. 같은 부모이지만 너무나 다른 두 부모를 볼 때면 시부모님의 행동들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죠. 돈을 바라시면서 저희 사업에 도움을 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사업에 성공하기 전까지는 일단 시부모님과는 거리를 두었고 그렇게 앞만 보며 달려갔는데 예상했던 대로 처음에는 부딪히게 되는 여러 가지 돌발 상황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하나하나 풀어나가다 보니 그런 돌발 상황들이 저에게는 경험이 되었고 대처할 능력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사업이 시작된 이후부턴 정말 열심히 일을 도와줬어요. 그렇게 몇 년간은 매출이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남편과 제가 둘이 벌어 모으는 돈보다 조금 더 많이 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단계씩 밟아 나가다 보니 어느새 저희 사업도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게 되면서 생활에도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남편과 시부모님께서 제가 계획한 사업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했지만 실패하지 않고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니 더 이상 불만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저를 많이 힘들게 했어요. 돈이 벌리는 만큼 시부모님과 남편이 바라는 것도 많아졌고 돈의 씀씀이도 더욱더 커지게 되었죠. 우리 이제야 겨우 자리 잡았어. 5년 동안 힘들게 일궈온 사업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당신이 부리는 사치의 비중이 너무 크다고 생각되지 않아?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조금도 변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다 실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월급 받았을 때보단 조금 더 여유 있게 쓸 수는 있겠지만 아무런 계획 없이 무턱대고 사치를 부리는 건 오히려 독이 될 게 뻔하다고. 그러니까 앞으론 내가 주는 만큼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한 푼이라도 아껴서 앞으로 사업에 대한 투자를 더 해야 되는 게 나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이 부리는 사치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우리가 아직은 마음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야. 우리 사업에 많은 사람들의 입이 달려 있다고. 저번 달보다 200만 원 더 쓴 거 가지고 엄청 보라고 그러네. 열심히 일한 만큼 돈 좀 쓰겠다는 건데 뭐가 그렇게 잘못됐어? 내가 그동안 놀고 먹기만 했어? 나도 이 사업을 키우기 위해 발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녔다고. 그러니까 이 정도는 당연히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법만큼 써야 되는 거야. 세상 떠날 때 싸들고 갈 것도 아닌데? 잘 나갈 때 그동안 못 해봤던 것 좀 해보겠다는 건데 내가 잔소리까지 들어야 할 이유는 없잖아. 그리고 우리 부모님 생활비 좀 올려줘. 월급 받으면서 드렸던 생활비에서 너무 조금 올려줬다고 맨날 전화하셔서 하소연을 하신다. 내 어깨도 좀 올려줘야 하지 않겠어? 벌써 다 쓰셨다는 거야? 생활비 드린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올려달라는 건데. 당신이 뭘 모르나 본데 매달 드리는 생활비 외에 나한테 추가적으로 요청하시는 돈도 있으시다고. 힘들게 돈을 벌어봤자 뭐해? 불필요한 곳에서 전부 다 나가면 월급 받아서 생활할 때와 별반 차이가 없는 거잖아. 우리 사업이 평생 잘 될 거라는 보장도 없는데 다들 왜 이렇게 돈을 못 써서 안달인 거야? 날이 가면 갈수록 남편과 시부모님의 요구는 점점 더 심해졌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머리가 깨질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남편과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점심 식사를 하시고 사업장에 들어오시자 그제서야 남편의 입을 굳게 닫을 수 있었네요. 한숨을 쉬면서 다시 일을 하러 나간 남편은 저녁에 친구들과 만나고 집에 들어가겠다는 말 한마디 툭 뱉고 안 좋은 분위기로 사업장을 나서게 되었어요. 부모님께서 무슨 일 있었냐며 물어보셨지만 별일 아니라면서 대충 둘러댔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죠. 그렇게 한참 동안 고민한 끝에 더는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시부모님을 저희 사업장 사무실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왜 오라는 거야? 그냥 전화통화로 하면 되는 거지. 꼭 이렇게 사무실로 불러야 되겠니?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왜 불렀겠어? 우리가 지금 생활비 올려달라고 해서 그게 불만이니까 우리를 부른 거잖아. 주기 싫다는 말이겠지? 아버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그동안 아버님, 어머님께 못했던 적 없었잖아요. 이번에도 생활비를 올려달라고 하셔서 고민을 하고 있던 중이었고 좋은 방법이 있어서 직접 사업장으로 오셔달라고 부탁드린 거예요. 일단 이것부터 읽어보세요. 이게 뭐야? 근로계약서? 지금 나보고 여기에서 일을 하라는 거야? 너 생활비 올려달라고 했다고? 이러는 거니? 지금 드리는 생활비도 저는 많다고 생각했지만 부족하다고 하시니까 추가적인 생활비를 원하시면 아버님, 어머님께서도 저희 사업에 어느 정도는 도와주셔야죠. 무작정 생활비를 올려달라고 하시는 건 너무 억지인 것 같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가 이제 좀 돈 번다고 우리를 무시하는 거지? 내가 정신 나갔다고 여기에서 저 직원들 옆에 껴서 일을 할 것 같아? 그럼 생활비는 올려드릴 수 없죠. 지금도 저희 부모님께서는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식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묵묵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아버님, 어머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맨날 놀러 다니시면서 생활비 받아 가시잖아요. 저는 이런 것도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부모님이야 워낙 고생을 하시니까 그만큼 챙겨드리지만 솔직히 아버님, 어머님은
아무 도움도 안 되시잖아요? 그러면서 생활비 다 쓰셨다고 돈을 더 달라는 전화만 하시는데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생활비 드리려고 돈 버는 게 아니라 저희 부부가 앞으로 현진이 키우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열심히 돈 버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점에 대해 문제가 있으시다면 그냥 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만으로 65세 안 되셨으니 그 기간 안에는 충분히 일하실 수 있으시니까 그때까지만 저희 사업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말 이해하셨으면 계약서에 사인하시면 되고요. 네가 이제 우리까지 부려먹으려는 거지? 아주 톤독에 올라서 가족 전부를 이용해 먹으려 들어? 내 아들은 네가 이러는 거 알고 있니? 당연히 너 머릿속에 나온 거니까 내 아들은 전혀 모르고 있겠지. 기다려봐라. 전화 좀 해야겠다. 시모는 남편에게 전화했고 잠시 뒤 남편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이미 저를 잡아먹을 듯이 화난 상태였고 남편은 시부모님께 집으로 돌아가시라며 어떠한 설명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지만 남편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저를 노려볼 만큼 흥분할 거라곤 상상도 못했었네요. 제가 아무 말 없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자 시모는 저에게 다가와 제 앞에서 근로계약서를 찢더니 얼굴에 던지셨고 시모에게 했던 행동에 대해 똑똑히 기억하겠다며 시부와 함께 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은 시부모님께서 나가시자마자 저에게 가까이 오더니 삿대질을 하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당신 제정신이야? 어떻게 우리 부모님한테 근로계약서를 들이밀 수 있는 거지? 우리 부모님까지 꼭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되겠어? 생활비를 올려달라고 하시잖아. 그래서 추가적으로 올려드리는 건 나도 부담이 돼서 요구하시는 만큼 사업장에 나오셔서 일을 하시라고 말씀드린 건데 그게 뭐 잘못되기라도 했다는 거야? 당신 월급 받을 때를 생각해봐. 그때도 당신이 받았던 200의 월급에 절반이 생활비로 나가고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그거의 2배를 드리고 있잖아? 둘이서 한 달 생활하시는데 월 200이면 상당히 많은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많은 돈을 지금 한 달도 안 돼서 전부 다 쓰셔놓고 당연하다는 듯이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시면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드려야 한다는 거야? 지금 이 사업은 당신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운영하는 사업이야. 그렇기 때문에 돈 쓰는 것도 항상 신중해야 되는 건데 놀고 먹는 거에 쓰는 돈을 흥청망청 쓰면 내가 그걸 보고만 있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 나도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아직 충분히 일을 하실 수 있는 연세시니까 앞으로 생활비 타서 쓰시려면 사업장에 나오셔서 몇 시간만이라도 도와주시라고 전해드려. 그리고 지금 드리는 생활비의 절반으로 다시 줄일 거야. 그걸 왜 당신이 판단하는 건데? 나도 여기 공동사장이야. 내 지분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 내가 이러려고 당신 밑에서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 줄 알아? 벌 만큼 벌었으면 우리도 이제 돈에 구속받지 않고 살면 되는 건데 뭐가 그렇게 힘든 거냐고? 우리 부모님한테 드리는 생활비 줄이기만 해봐. 그땐 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그리고 2번 다시 우리 부모님한테 근로계약서 내밀지 마. 알겠어? 장인 장모님께서는 그냥 자의적으로 도와주시는 거지. 우리 부모님은 그런 게 싫다고 하시잖아. 남편은 제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고 자기 앞에서 시부모님 무시한다며 사무실이 떠나갈 정도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과 저는 점점 더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안 좋은 관계로 흘러가기 시작했고 저희 부부는 다투게 되는 일도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버티고 버티면서 5년을 힘겹게 이끌어왔고 저희 사업은 완전히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되었죠. 남편과 저는 어느새 부부 관계가 아닌 비즈니스 관계처럼 되어버렸고
일적인 대화 외에는 아무 말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함께한 20년의 세월 동안 저는 가족을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는데 남편과 시부모님은 그런 저에게 항상 불만만 많았어요. 저도 이런 생활들이 이젠 점점 지치게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다른 고민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저희 회사와 꾸준하게 거래를 해오던 다른 회사의 대표님께서 갑자기 전화를 주셔서 받게 되었는데 대표님의 말에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며 부인했지만 대표님은 더 이상 저희 회사와 거래를 하지 않겠다면서 법적인 절차를 밟을 거라는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다른 회사의 대표님께서 문자로 몇 장의 사진을 보내주신 순간 저는 경악을 하며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네요. 남편이 대표님의 아내분과 함께 있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이 되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래처 대표님이고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많은 걸 도와주셨던 은인이셨는데 남편은 절대 해선 안 될 일을 저지르고 말았던 거였어요. 더 큰 문제는 저희가 납품하는 물건들의 절반 이상이 저와 전화통화한 대표님한테 들어가고 있었죠. 제 인생의 제일 큰 고비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몰라 불안에 떨며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더라고요. 20년의 세월 동안 남편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사진 몇 장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전화를 받지 않던 남편을 만나기 위해 그날 일정이 어디로 잡혔는지 확인한 뒤에 차를 타고 출발하고 있는데 전화를 끊으셨던 회사 대표님께서 사진 한 장을 더 보내주셨어요. 확인을 해보니 어느 한 모텔이었고 저보고 직접 두 눈으로 확인을 해보라는 말에 온몸을 떨며 사진 속에 있던 모텔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텔에 도착한 저는 문을 두드리면서도 그 안에는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가정을 깰 정도로 간이 큰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문이 열리는 순간 제 앞에 얼굴을 내민 사람은 충격적이게도 남편이었고 목욕 가운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흠칫 놀라며 말을 더듬기 시작하길래 남편을 강하게 밀치며 모텔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침대 위에 비명을 지르면서 몸을 숨긴 저희 회사와 거래를 하던 대표님의 아내가 이불을 덮고 있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출하게 되었고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아 마구잡이로 흔들어 버리게 되었네요. 제가 정신 나간 여자처럼 난리를 치자 남편은 제 팔을 잡더니 강하게 밀쳤고 남편의 힘을 버티지 못한 저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넘어진 저를 내려보던 남편은 침대에 눈물을 흘리고 있던 대표님의 아내의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해주면서 저를 노려보더니 이왕 이렇게 된 거 저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는 거야? 내가 그동안 뭘 잘못했길래 힘들게 쌓아온 가정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어? 뭐기엔? 당신은 재활용도 안 되는 폐기물이지. 돈 좀 벌었다고 그동안 나와 우리 부모님을 무시했잖아? 그리고 당신은 나를 남편으로 생각하지도 않잖아. 그냥 회사에서 일을 해주는 사람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데 내가 왜 당신 옆에 붙어 있어야 하지? 나는 매일 아침 눈 뜨면 당신 얼굴 보는 게 제일 역겹고 이런 식의 삶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이런 내 마음의 상처를 위로해준 사람은 지금 내 옆에 있는 경혜 씨밖에 없어.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경혜 씨가 알려주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함께 하기로 했으니까 당신은 그 잘난 사업이나 하면서 잘 먹고 잘 살면 되겠네. 어차피 걸린 거 위자료는 주겠지만 사업은 나한테도 지분이 있으니 내가 그동안 쏟았던 시간만큼 가져가도록 할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혼해줬으면 좋겠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당신이 이러고도 사람이야? 우리 딸 현진이가 받을 상처는 생각 안 해? 현진이도 이제 어린 나이 아니잖아. 당신이랑 나와의 관계가 안 좋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을 테고 이혼한다고 해서 그게 충격받을 나이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되는데 어차피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잖아. 당신도 그걸 느끼고 있지 않았어? 나는 항상 당신이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고, 내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으면 당신한테 맞춰주려고 정말 많이 신경 썼는데, 그런 나를 조금도 이해해주지 않았다는 거네. 언제부터인가 곁을 주지 않더니, 결국 이런 이유 때문에 나를 멀리했던 거야? 당신이 생각한 그대로야. 어차피 이제 와서 숨겨봤자 뭐하겠어? 볼일 끝났으면 이제 나가줄래? 우리는 해야 될 거 마저 끝내야 되거든. 남편의 마지막 말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의 양뺨에 손을 올려붙였고 더러운 몸으로 절대 집에 들어오지 말라며 난리를 친 뒤 모텔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제가 문을 나서자마자 남편은 모텔 문을 걸어 잠갔고 그 소리를 들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제 마음은 밑바닥으로 내려앉고 말았네요. 그날 회사로 돌아갈 수 없었던 저는 집으로 돌아가 남편의 물건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내다 버렸고 이런 모습 딸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 그날은 친정으로 보내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집안에 있던 남편의 물건을 하나도 빠짐없이 내다 버리는 사이 남편이 볼 일이 끝났는지 집으로 왔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회사의 지분은 내가 더 많지 않아? 솔직히 당신이 뭘 했는데 두 발로 뛰는 건 내가 거의 다 하지 않았어?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내가 힘들게 일건 회사를 가져가겠다는 거야? 당신 정말 아예 밑바닥까지 보여주는구나. 어차피 오토로 돌리면 알아서 돈 나오는 회사를 내가 굳이 당신한테 넘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당신은 절대 해선 안 될 선택을 해서 지금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몰라? 여태껏까지 힘들게 일해서 20억 자산가 만들어줬더니 돈이 눈앞에 보이니까 이제 막 나가도 된다는 거야? 이 회사는 내가 끝까지 지킬 거니까 당장 나가! 남편은 회사를 절대 넘기지 않겠다면서 저보다 더 크게 난리를 쳤고 결국 남편과 저는 몸싸움까지 벌어지게 되었어요. 이미 통제력을 잃어버린 저는 입에 거품을 물며 남편에게 달려들었어요. 남편은 정신이 나가버린 저를 보고 당황했는지 회사에서 다시 얘기하자며 급하게 도망을 치고 말았죠. 제 인생 2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허공으로 날아가는 날이었고 그렇게 욕심이 많았던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삶의 목표를 완전히 잃어버렸던 저는 다음날 회사 사람들과 회의를 할 때 모든 걸 남편에게 위임하겠다며 공동대표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선 무슨 일이냐고 난리가 나셨고 직원들 또한 웅성거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제가 버틸 수가 없었어요. 더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고 쉼없이 달려왔던 저는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을 뿐이었네요.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선택하게 되면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희 부모님께선 남편의 멱살을 잡고 엄청난 소란을 일으키셨지만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 딸 또한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두 번 다시 아빠의 얼굴을 안 보겠다며 눈물을 쏟아내었어요. 10년간 함께했던 회사에
제 삶이 고스란히 묻어있던 그곳에서 저는 나오게 되었고, 남편은 제가 앉았던 자리에 상간녀를 앉혔습니다.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제가 받아야 할 재산을 정확하게 나눈 뒤 남편과 함께 했던 20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중간중간에 회사에서 가족처럼 지냈던 직원분들께선 저를 걱정하면서도 회사의 운영 방침이 많이 바뀌어서 어려움이 많다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 회사의 대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한 뒤로 그동안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했던 부모님과 제 딸을 데리고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한참 동안 여행을 즐기며 머릿속에 있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지워버렸고 돌아왔을 때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의 휴식을 끝낸 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 동네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부모님께서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무슨 할 말이 있으셔서 찾아오신 거죠? 저는 더 이상 볼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쓸데없는 말씀하실 거면 돌아가 주세요. 갑자기 찾아와서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내가 정말 미안했다. 그동안 네가 우리 집안에 얼마나 잘했는지 이번 일을 통해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아들놈이 새로 들인 며느리가 글쎄 말도 마라. 네가 힘들게 운영해왔던 회사를 전부 다 말아먹고 있다니까. 자기가 대표라고 직원들을 잡고 있는데 오랫동안 일했던 직원들이 그동안 받았던 월급까지 깎이면서 갑질을 당한다고 하나둘 그만두기 시작했나 보더라고. 거기에다가 너희가 이혼할 때 제일 많은 물량을 거래했던 대표께서 거래를 끊어버렸다며. 이런 말은 왜 또 안 했던 거니? 그것 때문에 내 아들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요즘 또 경기가 안 좋잖아. 그래서 빚만 떠안게 생겼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너밖에 없을 것 같아서 찾아왔는데 우리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아들놈은 새로 들어온 며느리한테 푹 빠져서는 헤어나오지 못하고 조종만 당하고 있는데 너랑 살 때가 훨씬 더 행복했던 것 같다. 이러다 네가 10년간 운영해왔던 사업은 결국 무너지게 되는 거라고. 너도 그러고 싶진 않잖아. 그 회사 제가 안고 가려 했는데 끝까지 가져가겠다고 고집부려서 넘겨준 거고요. 저는 더 이상 그 회사에 미련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랑 이혼했는데 제가 당연히 도와드릴 이유는 없는 거죠.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괜히 있겠어요? 저는 다른 사업을 구상 중이라서 이런 쓸데없는 시간 뺏기고 싶지 않네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그이는 저 아니면 절대 성공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에요. 저를 차버린 대가가 얼마나 큰지 이번에 제대로 한번 느껴보세요. 시부모님께서는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며 저에게 받고 있던 생활비의 절반도 아닌 상간녀가 입김을 불어넣어 땡전 한 푼 못 받고 있다며 이러다 집안 무너지게 생겼다고 한 번만 살려달라며 애원을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더 이상 그 집안의 며느리도 아니기 때문에 더는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가족들을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는데 들리는 소식으론 10년간 운영해왔던 회사를 본인이 훨씬 더 잘 키울 수 있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남편이 자신의 영업력을 믿고 저 없이 뛰어들었지만 상간녀와 둘이 불륜 관계라는 걸 저와 통화했었던 대표가 다른 거래처 대표들에게도 소문을 흘리면서 이 바닥에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10년간 힘들게 이끌어왔던 자판기 사업은 결국 일시 중지 상태라는 말을 듣게 되었네요. 그리고 그동안 힘들게 벌어모았던 재산을
상간녀와 둘이서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흥청망청 전부 다 써버렸다는 말을 그곳에서 마지막까지 일을 했던 직원에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그 사람과 살면서 통제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로 살 수 있었던 거였는데 결국 자신의 주머니가 빈털터리가 되면 그 상간녀는 그 사람의 곁을 떠나게 될 거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네요. 시부모님께선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결국 자신들이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원망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 버렸네요. 저는 지금 현재 저희 가족과 함께 이제 천천히 걸어 나가려 합니다. 급할 거 없고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계획해서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을 뿐이네요. 앞으로 저희 가족이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적은 멀리 있는 게 아닌 가까이 있다는 말이 있던데 저도 이번에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었네요. 그동안 저를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왔었는지 이번 일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집안에는 천하에 둘도 없는 효부인 며느리가 들어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양가 집안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었고 워낙 없이 시작을 했던 터라 빚을 내서 집을 해결하는 것보다 저희 집에 방 하나가 여유가 있어 일단 며느리가 들어와 살기로 결정하게 되었죠. 이것도 제가 먼저 의견을 낸 게 아닌 제 아들과 며느리가 선택한 거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빚 없이 시작한다는 게 쉬운 것도 아니지만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이 모였을 때 분가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둘이 열심히 사는 모습 보기 좋아 저 또한 최대한 많은 것들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런 제 마음을 며느리도 잘 알고 있는 건지 저에게 정말 잘했었고 관계가 나쁘다고 생각해 본 적 전혀 없었습니다. 주위에서는 딸 같은 며느리 얻기 정말 힘들다며 저를 부러워할 정도였어요. 제가 즐겨 듣는 이 채널의 사연들 중에서도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서 안 좋은 상황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결과들이 많아서 이해할 수가 없었죠. 같이 웃으면서 사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서로 헐뜯고 사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서 상당히 당황스러웠네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자금이 모였을 때 분가하는 거였는데 살다 보니 서로 적응을 해버려서 그런지 1, 2년은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다 눈 한 번 깜빡거린 것 같은데 5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었죠. 워낙 서로에 대해 잘 알게 되었고 손발 호흡이 너무 잘 맞아서 5년이 지난 시점부턴 아들네가 분가를 한다는 게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며느리의 성격은 저와 정말 잘 맞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잘 지내오던 어느 날 모두가 함께 모여 저녁 식사를 마치고 후식으로 과일을 먹고 있을 때 며느리가 웃으면서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저희 5년 동안 일이랑 돈 악착같이 모아서 여유자금이 꽤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사업 한번 해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런데 저희끼리 결정하는 것보다 아버님, 어머님 의견도 들어보고 싶어서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여유자금 생겼을 때 분가하기로 했었지만 솔직히 그럴 필요성을 잘 못 느끼겠어요. 아버님, 어머님께서 너무 잘해주시고 저도 이 생활에 완전 적응이 돼버려서 따로 나와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동안 모은 돈으로 사업을 해보는 게 어떨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랑 대화하다 보니까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5년 동안 모은 돈으로 빚 없이 제대로 된 집 하나 마련하는 것도 아닌데
차라리 그 돈으로 사업을 해서 좀 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결정을 하게 됐어요. 나야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니? 너희들이 어떤 결정을 하던 우리는 언제나 뒤에서 응원해 줄 거고 뭐든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건데? 쉽게 벌은 돈도 아니고 둘이 힘들게 땀 흘려서 벌어모은 돈이니 뭐든 신중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다니던 회사도 꽤 오래돼서 안정적인 월급이 들어오잖아. 아들내외는 이미 사업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었는지 앞으로의 방향성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열심히 벌은 돈으로 집을 구하는 게 아닌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긴 하지만 걱정이 되긴 했었죠. 자칫 미끄러지기라도 한다면 적자를 면하지 못할 테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 빚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걱정하지 말라고 정말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저희 부부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아무래도 아들 내외는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좀 더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긴 듯 보였습니다. 앞으로 자식한테 들어갈 돈이 적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아 보였어요. 저도 그런 아들 내외의 상황을 모르는 건 아니라서 최대한 힘 닿는 데까진 많이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적은 나이도 아닌데 아이를 돌보는 건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제가 힘들게 아이를 돌봐준 만큼 며느리 또한 다른 쪽으로 저를 도와줬었죠. 집안일 같은 경우 대부분 며느리가 담당을 하면서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아들에게 잘하고 시부모를 공경하니 그 모습을 쭉 지켜봐왔던 저는 아들 내외의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저와 따로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 손을 잡고 작은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네요. 어머님, 저희가 지금 음식점을 오픈하려고 준비 중이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자금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예산보다 더 초과될 것 같아서요. 어머님 혹시 여유 자금 좀 있으세요? 만약 가능하시면 최대한 빨리 부탁드릴게요. 사람이 눈이라는 게 준비하다 보니까 이왕 하는 거 괜찮은 걸로 시작하고 싶더라고요. 어머님이 도와주시면 저희 사업 정말 대박 날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저도 이런 부탁드리는 거 고민 많이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 무슨 말인지 알았다. 내가 일단 너희 시아버지한테 한번 물어볼게. 나도 돈이 얼마나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알 것 같아서. 시간 좀 줄 수 있니? 며느리는 사업을 준비하는데 생각보다 자금력이 부족한 듯 보였어요. 이왕 처음 시작하는 거 제대로 해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도 자기 능력에 맞게 시작을 하고 싶었는데 살짝 눈 돌리면 좀 더 괜찮은 상가 매물과 거기에 어울리는 인테리어 장비들이 며느리의 눈을 더 키우는 듯 보였네요. 며느리의 고민은 제 아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었고 저도 최대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남편과 함께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괜찮을까?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너무 크게 판만 벌리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긴 하네. 처음에는 최대한 빚 없이 적당한 공간에서 시작하려 했는데 지금은 본인들 능력 이상을 초과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 그게 오히려 독이 될까봐 하는 소리야. 많이 투자해서 좋은 상가에 입점하면 당연히 손님들도 많이 오겠지. 그런데 우리는 아직 며느리와 아들이 계획하고 있는 걸 말로만 들었지
실질적으로 안심이 될 정도로 우리가 확인한 건 아니잖아? 당신도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지금 상황은 능력 받기라는 말이야. 일단 시도해보고 점점 확장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버님, 어머님, 들어가도 될까요? 제가 과일 좀 깎았는데요. 이것 좀 드셔보세요. 그런데 무슨 대화를 하셨길래 방 안의 공기가 너무 무거워요. 너희들 사업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하고 있었다. 생각했던 것보다 자금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을 들으니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지. 그래서 도와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저희가 빌려주신 돈을 다시 안 돌려드리겠어요? 당연히 벌어들이는 대로 빌려드린 돈부터 갚아야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며느리는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며 부족한 자금을 빌려달라고 재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아들도 저희 방에 들어와 며느리와 같은 의견을 내세웠죠. 하지만 남편은 아들네의 부탁을 끝내 보류했고 좀 더 신중히 생각해보자며 무리하게 돈을 끌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보다 능력에 맞게끔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세웠어요. 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며느리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어버렸고 한동안 방 안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처음 보는 며느리의 표정에 저희 부부는 당황스러웠어요.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아서 그런 건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니 아무 말도 없이 방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들도 며느리의 돌발 행동에 난감했는지 저희한테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하고 급하게 며느리의 뒤를 따라가 방으로 들어갔는데 저희 방에까지 대화 소리가 들리더군요.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 당신도 들었잖아. 우리를 도와주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 봐놓고도 그런 말이 나와? 지금 내가 흥분 안 하게 생겼어? 그동안 이 집에 있으면서 얼마나 잘했는지 뻔히 아시면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하실 수가 있는 거야? 나는 아버님한테 정말 많이 실망했어. 돈 빌려달라니까 표정이 싹 바뀌셔서 단호하게 말씀하시잖아. 돈 앞에선 가족도 없으신가 봐. 내가 너무 큰 실망을 해서 지금 말도 안 나올 정도라고. 정말 힘들게 시작하는 거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도와달라고 부탁드린 건데 어쩜 저리 매몰차실 수 있어? 다 들리면 뭐? 나는 말도 못해?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당신도 잘 알잖아. 그래도 목소리 좀 낮춰. 우리 부모님께서 당신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전부 다 듣게 되면 기분 좋으시겠어? 왜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우리가 일단 사업이 잘 되면 안 도와주시겠냐고. 나도 아직까지 확실치 않아서 불안하기만 한데 무작정 돈만 바른다고 해서 좋아질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 거잖아. 밥만 벌리다 나중에 정말 파리만 날리면 모두 끝장인 거 몰라? 일단 침착하게 좀 더 신중히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 당신 지금 너무 급하게 준비하는 것 같다고.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으며 분위기를 더욱더 심각하게 만들었어요. 남편과 저는 한숨을 내쉬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나고 아들내외는 저희의 도움 없이 동네에는 없는 소고기 무한리필집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걸 직접 알아보고 준비했던 과정이라 며느리와 아들이 발품 팔아 금전적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였고 그렇게 시작된 장사는 시작이 나쁘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저희 부부에게 보란듯이 최대한 좋은 실적을 내기 위해 정말 열심히 움직였어요. 그렇게 몇 달 동안 음식점에 자리가 없을 만큼 장사가 잘 되고 있었는데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전개되고 말았습니다. 아들내외가 힘들게 준비해서 시작한 사업이었는데 한 달이 건너 반대편 건물에 꽤 큰 체인점 소고기 무한리필 식당이 오픈을 하게 되었어요. 점점 줄어드는 손님들 때문에 뭐가 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는데 저희보다 매장이 2배나 차이가 났었고 거기에다가 체인점이라서 그런지 비슷한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음식의 퀄리티에서 너무 큰 차이가 나고 말았죠. 사람들 입맛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거의 같은 가격에 더 퀄리티 있는 음식점을 찾는 건 당연한 거였어요. 결국 대박이라고 생각했던 음식점은 몇 달 만에 파리만 날리게 되면서 손님은 거의 찾아와 주지 않으셨네요. 아들내외도 이런 경험을 전혀 해본 적이 없어서 멘탈은 쉽게 무너져 내렸고 끝까지 버티려 했지만 오래 가지 못하고 결국 장사를 접어야 하는 지점까지 이르게 되었죠.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들어하던 아들내외는 앞으로의 갈 길을 아예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저희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에 빠졌고 다른 직종으로 바꿔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네요. 계속해서 버텨봤자 지속적인 적자를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하는 게 더 큰 손해를 막는 길이었어요. 결국 아들내외는 정말 힘들게 준비했던 사업을 폐업하게 되었고 또 다른 준비를 위해 훌훌 털어버리고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가만히 있어봤자 바뀌는 건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들지만 내색할 만큼의 여유가 없었어요. 며느리는 저희 부부에게 긴히 할 말이 있다면서 다시 한번 접근했고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손을 벌렸습니다. 아버님, 이번에는 저희 좀 도와주세요. 이왕 시작하는 거 제대로 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저번에는 저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 결국 폐업하긴 했지만 이번만큼은 확실할 것 같아요. 저희도 체인점으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결정을 내렸거든요. 이번에 적자가 상당해서 대출을 많이 받아야 하는데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시면 정말 열심히 할게요.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보셨잖아요. 저희가 이번만큼은 확실한 걸 준비했거든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만한 거라 망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위기 때 도와주셔야 진정한 가족인 거잖아요. 저는 아버님, 어머님께 이런 부탁하는 거 좋겠어요? 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그런 거죠. 무슨 얘기 하는지 잘 알겠다. 그래서 이번엔 무슨 음식 장사를 하려는 건데? 저번처럼 철저하게 준비를 해도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이번에는 확실하다니까요. 수익이 보장되는 체인점이라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번과는 다르게 그래도 사업 미천이 너무 부담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번만큼은 제발 도와주세요.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이번엔 어떻게 해서든 성공할 테니까 꼭 부탁드릴게요. 아들내외는 이번만큼은 꼭 성공하고 싶다며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다며 최대한 서둘러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길 원하고 있었어요. 저번 사업 때 저희 부부가 가진 재산을 보니 8천만 원이 전부더라고요. 남편의 건강이 좋은 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병원비도 꾸준하게 들어가야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아서 저희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지만 부모란 자식이 잘 되는 걸 보고 싶기 때문에 저희의 전 재산이 담긴 통장을 내밀어 보이게 되었네요. 며느리는 급하게 통장의 잔고를 확인하더니 알 수 없는 표정으로 통장의 금액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적다고 생각했는지 약간 뾰루퉁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다는 듯한 표정으로 며느리는 서둘러 저를 데리고 은행으로 향하게 되었고, 그렇게 며느리의 통장으로 8천만 원이 이체가 이루어졌네요. 저는 며느리와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 돈이 전 재산이라 이번에는 꼭 성공해야 한다면서 좋은 성과를 이뤄주길 간절히 부탁했어요. 며느리는 걱정하지 말라며 이번엔 확실하다고 저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그렇게 아들내외가 가진 자금에 저희가 지원해준 8천만 원으로 다시 장사를 시작했고, 처음 오픈은 나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준비한 사업은 불맛이 나는 쭈꾸미 음식점이었습니다. 체인점이라서 그런지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어서 손님들께서 알아봐 주시고 방문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저희는 인건비도 줄이기 위해 남편과 함께 매장에 방문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고생을 하면서 장사가 점점 잘 되다 보니 몸이 좋지 않은 남편은 무리가 왔는지 쉴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손주를 돌봐야 하는 몸이라 많은 시간을 식당에 있을 수가 없었죠. 며느리는 손님이 많이 오는 만큼 직원 수를 늘렸고 1년이 지나는 시점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네요. 그런데 남편이 그동안 아들 내외의 음식점 장사를 도와주는데 무리가 많았는지 몸이 좀처럼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집에서 최대한 많이 쉬어야 된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병원을 자주 내원해야 되는 여러 상황들이 생겨서 아들 내외가 장사를 끝내고 집에 들어왔을 때 저희가 빌려줬던 자금의 일부분을 좀 받아야 할 것 같아 며느리와 따로 자리를 만들어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그런데 며느리의 표정이 좋지 않았죠. 어머님,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아세요? 자칫하다가는 한순간에 미끄러질 수 있다고요. 돈 1, 200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충분히 자금을 모아놔야 하는데 어머님한테 또 그 돈이 들어갔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기라도 하면 골치 아파지잖아요. 그리고 지금 장사가 잘 돼 보여도 저희가 따로 손님들께 투자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에요. 병원 다니시는 건 이 카드로 하시고요. 만약 현금이 필요하시면 그때그때 매장에 오셔서 저희한테 돈을 타서 쓰세요. 아니면 제가 집에 들어왔을 때 달라고 하시던가요. 저니까 아버님, 어머님 챙겨드리는 거예요. 남들은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지도 않는다고요. 솔직히 제가 처음에 돈 좀 빌려달라고 했을 때 아버님께서 반대하셔서 얼마나 서운했었는지 알아요? 그동안 저는 정말 잘해드렸고 동네 주민분들께서 효부라고 입소문이 날 정도로 인정받았었는데 돈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돌변하셔선 저에게 상처 주셨잖아요. 그건 뭐든 신중한 게 좋은 거고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인데 너무 많은 자금이 들어가니까 걱정돼서 하는 말이었지. 벌써 1년이 훨씬 넘은 일인데 그걸 아직까지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거야? 그래도 그때 너희들한테 빌려주지 않고 가지고 있길 잘한 건 맞는 거잖아. 그래서 너희들한테 안 도와줬니? 우리도 정말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었다. 빌려달라는 대로 막 빌려줄 만큼 부자도 아닌데 당연히 무슨 일을 하든 조심해야 되는 건 맞는 거잖아. 어찌됐든 지금 당장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 말대로 병원비는 이 카드로 결제하세요. 아버님이 무리하신 건 푹 쉬면 괜찮아진다면서요. 앞으로 저희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하실 거니 평생 두 다리 뻗고 편하게 지내실 텐데
아버님, 어머님은 좋으시겠어요? 이런 며느리 어디 가서 구하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한테 잘하세요. 며느리 말 들으면 떡 하나라도 더 얻어먹는 거예요. 그럼 손님 오실 시간 됐으니 저 준비하러 갈게요. 며느리는 돈 좀 번다고 목에 힘을 주고 있었네요. 그 모습을 보는데 예전처럼 예의 바르고 착한 며느리가 아닌 전혀 다른 모습의 며느리가 눈에 보였습니다. 제 손에는 카드 한 장 쥐어져 있었고 며느리는 뒤도 안 돌아보고 방문을 열며 밖으로 나갔어요. 사업이 잘 되기 전의 행동과 사업이 잘 되고 나서의 행동은 너무나도 달랐고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한숨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점점 돈이 전부가 되어가는 듯한 며느리는 저희 부부를 점점 무시하면서 예의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말을 함부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저는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 오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들이 며느리와 장사를 끝내고 들어오자마자 저희가 바로 앞에 있는 걸 알면서도 서로 삿대질을 하며 화를 내고 있었죠. 어떤 상황인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라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자 며느리는 대꾸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들은 나중에 설명드리겠다며 며느리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어요. 우리 부모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좋은 결과를 가져왔을 것 같아? 이제 완전하게 자리를 잡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야? 빌려주신 돈을 다시 돌려드리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됐어? 너 원래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던 거야? 지금 돈 좀 번다고 사람 무시하는 거냐고? 뭘 무시했다고 그래? 내 말 무슨 뜻인지 몰라? 어차피 우리 도와주신 돈은 자식 같으니까 그냥 주신 건데 굳이 그걸 다시 돌려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 생활비나 필요한데 사용하시라고 카드를 따로 드렸으면 된 거 아니야?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이렇게까지 크게 만들어야 되겠어? 능력도 없는 남편 끼고 여태까지 살면서 돈 좀 벌게 만들어주니까 이젠 눈앞에 보이는 게 없는 거지? 돈 없을 때는 말 한마디 제대로 붙이지도 못했으면서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내가 있으니까 이 집안을 이끌어갈 정도의 능력이 된 거라고. 한 번만 더 나한테 큰 소리 치면 그땐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알겠어? 나한테 당장 사과해. 당신 정말 웃긴 거 알아? 여태까지 벌은 돈 전부 다 모아뒀다면서. 그런데 그 돈 다 어디 갔어? 당신 처가댁으로 전부 다 보냈잖아. 생활비 빼고 장모님한테 전부 다 드리고 있었다는 거 왜 숨겼냐고? 장사가 잘 되고 눈앞에 돈이 보이니까 우리 집안이 어떻게 할까봐 당신 집안의 돈을 숨겨놓은 거야? 내 돈 내가 알아서 관리하겠다는 건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옆에 끼고 있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지금까지 아버님 댁에 살면서 효부 노릇했으면 그만한 대가를 받는 게 뭐가 어때서 지금 나한테 큰 소리 치는 거냐고? 당신 집안 사람을 믿지 못하겠으니까 내 손에 쥐고 있겠다는 건데 뭐가 잘못됐다는 건데? 그래서 지금 우리 부모님께 빌렸던 8천만 원 드리지 않겠다는 거네. 지금까지 힘들게 일한 건 나고 당신은 카운터에 앉아서 들어온 돈이나 세고 있었잖아. 내가 사장인데 그건 당연한 거잖아. 그럼 사장인 내가 주방에 들어가서 요리하리? 그럴 거면 직원은 왜 뽑는 건데? 돈을 준 만큼 부려먹는 게 뭐가 잘못됐어? 나는 더 이상 할 말 없고 돈 관리는 앞으로도 내가 할 거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내가 예전에 아버님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을 때 얼마나 자존심 상했는지 알아? 내가 쥐고 있는 게 있어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다는 걸 이번에 확실하게 알았다고. 한 번만 더 이런 일로 나한테 큰 소리 치면 그땐 정말 끝이야. 저희 부부는 거실에서 망가져가는 며느리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들과 한바탕 난리를 친 며느리는 문이 부서질 정도로 박차며 나오더니 저희를 한번 째려보더니 집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당황스럽기만 했었죠. 방에 있던 아들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돈 때문에 사람이 변한다는 걸 눈앞에서 지켜보니 참 안타까웠습니다. 화기애애했던 가족의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었고 며느리는 그날 이후 친정에서 식당으로 출퇴근을 했어요. 저희 집에 더 이상 함께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아들은 그런 모습을 보며 괴로워하고 있었고 둘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자 식당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었죠. 며느리는 돈을 주며 부리는 직원들의 행동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손님들이 있는 앞에서 막말을 퍼부으면서 난리를 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고 상처를 받은 직원들은 한두 명씩 떠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직원이야 다시 구하면 되는 거라 상관없다고 얘기했지만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직원을 구하는 게 어려워지고 있었죠.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던 남편은 아들 내외가 힘들게 식당을 차렸던 걸 옆에서 전부 다 지켜봐왔었기 때문에 몸이 좋지 않은데도 직원이 부족해서 일손을 돕기 위해 식당으로 나갔네요. 손주를 돌보고 있던 저는 따라갈 수가 없었는데 남편이 건강이 안 좋아 걱정이 많았었죠. 불안한 마음에 아들에게 미리 전화를 했고 아들은 걱정하지 말라며 죄송하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다 잘 해결될 거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면서 아들을 위로해 주었어요. 그렇게 저는 손주를 돌봐주면서 밀린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들한테 전화가 와서 아무 생각 없이 받는 순간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들어서 손주를 안고 급하게 택시를 탄 뒤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남편이 저혈당 쇼크인 상태로 문제가 생겼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어떻게 된 상황인지 물어보자 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갑자기 저혈당이 온 것 같다며 설명했고 저는 깨어나지 못하는 남편을 보며 며느리는 어디 갔냐고 물어보자 식당에 아직 있을 거라고 말을 듣게 되었네요. 결국 그동안 참아왔던 안 좋은 감정들이 터지게 되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안고 있던 손주를 아들에게 맡긴 뒤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에서 한바탕 난리가 나서 그런지 그날은 오후 장사는 하지 않는다는 팻말을 붙여놨더라고요. 식당 불은 꺼져 있었고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직원들도 전부 퇴근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주방에서 며느리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사부인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네요. 얼굴 보는 것도 꼴 보기 싫다니까. 아버님이 저혈당 쇼크 온 거 나는 알고 있었지. 그런데 예전에 도와주지 않았던 게 갑자기 또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쓰러지든 말든 안 도와줬어. 내가 그동안 이 집에 있으면서 얼마나 잘했는지 엄마도 잘 알고 있지? 벌어들인 돈은 내가 그간 고생했던 보상이야. 아버님은 지금 병원에 실려갔지. 큰일이야 있겠어? 별일 없을 것 같은데? 사람이 그렇게 쉽게 세상 떠나진 않잖아. 함께 살아봐서 아는데 정말 지긋지긋해. 어떻게 하면 두 분을 내쫓을까 생각 중이야. 그래서 몸에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럼 자연스럽게 요양병원 직행이지. 두 분 다 최대한 빨리 요양병원 보내고 그 집도 내가 차지하려고. 식당은 일단 공동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내가 변경하면 되는 거니까
크게 상관없어. 지금은 일단 두 분을 최대한 빨리 내쫓아 버리고 싶어. 집에 들어가면 맨날 보는 그 얼굴 얼마나 꼴 보기 싫은데. 꼴랑 8천만 원 빌려준 거 가지고 엄청 생색낸다니까. 벌만큼 최대한 벌었다가 그 이랑도 이혼하려고. 위자료까지 전부 받아서 차라리 내 자식이랑 함께 사는 게 속 편할 것 같아. 돈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덤벼들려 한다니까. 내가 그래서 엄마한테 돈을 전부 다 맡겨두는 거야. 내가 벌은 거 남한테 줄 수는 없잖아? 저는 며느리가 통화하는 모습을 보고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저혈당 온 남편을 그냥 방치했다는 거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방에서 통화를 하고 있는 며느리에게 달려가 쭈꾸미가 가득 담겨있는 그릇을 머리 위로 부어버린 뒤 머리채를 잡고 사정없이 흔들어 버렸어요. 무방비 상태로 당한 며느리는 당황했는지 저를 강하게 밀친 뒤 화를 내기 시작했고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달려들어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식당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전부 다 집어던지면서 당장 이 식당 정리하고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며 화를 내자 며느리는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한 뒤에 좀 전에 상황이 찍혀있던 CCTV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 안에는 브레이크 타임 시간에 남편은 식탁 테이블을 닦다가 쓰러졌고 직원들은 휴게실에서 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 보였어요. 그 사이 카운터에 앉아있던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쓰러진 남편이 있는 곳으로 천천히 걸어오더니 쓰러진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었고 아무런 조치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카운터에 쌓여있는 사탕 하나 입에 넣어주면 끝나는 문제를 며느리는 해주지 않았네요. 남편은 도와달라며 손을 떨면서 며느리의 발목을 붙잡았는데 며느리는 애원하는 남편의 손길을 강하게 뿌리쳤고 결국 저혈당 쇼크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잠깐 외출을 한 아들이 들어오자 며느리는 연기를 하는 척 아들에게 설명을 했고 아들이 119에 요청을 해서 병원으로 옮겨지게 되었던 거네요. 이런 상황이 전부 다 찍혀 있었다는 걸 잊고 있던 며느리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CCTV에 담겨있던 내용을 전부 지우려고 달려들길래 며느리를 막아서며 몸싸움은 더욱더 격하게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사이 경찰분들이 식당에 도착하면서 상황은 종결이 되었고 난리를 치는 며느리를 진정시키기 위해 경찰들이 며느리를 밖으로 내보냈네요. 저는 헝클어진 머리와 옷들을 재정비한 뒤에 네 발로 식당을 걸어 나오면서 방금 한 행동들에 대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라며 법적인 처벌을 면하지 못할 거라고 식당의 문을 굳게 닫아 버렸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서야 자신의 행동에 위기가 찾아왔다는 걸 알았는지 울며불며 날뛰면서 힘들게 성공한 인생 무너뜨리고 싶지 않다면서 용서해달라고 반대로 제 발목을 잡았네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뿌리치면서 천하에 둘도 없던 효부인 며느리를 제 손으로 처벌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며느리와 더 이상 함께 살아갈 수 없었고 아들은 믿었던 배우자의 배신에 너무 큰 상처와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 이혼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다행히 정상적인 몸으로 돌아왔지만 며느리 행동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자신을 세상 떠나게 만들 작정이었다고 절대로 용서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재판에선 피해를 받은 저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갑작스러운 상황에
두려움이 생겨 자기도 모르는 행동을 하게 된 거라는 주장에 어느 정도 인정을 받게 되면서 법적으로의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식당을 처분하고 저희가 빌려준 8천만 원과 그동안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배분을 하면서 며느리와의 관계가 끝나고 말았네요. 아들은 원래 다니던 회사에 다시 출근을 하게 되었고 자기 자식을 키우지 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며느리의 말에 손주는 저희가 키우기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며느리는 다시 사업을 하면 잘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는지 차후에 사돈 집안의 돈들까지 전부 다 긁어모아 사업을 시작했지만 결국 오래가지 못한 채 폐업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의 회사로 찾아가 꽤 많은 빚이 생겨서 도움을 요청했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네요.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번에 정말 뼈저리게 느꼈고 사람의 욕심은 한두 끝도 없다는 것 또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은 평생 가난에 찌들어 살 수밖에 없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네요. 사업을 하기 전에는 효부였던 며느리가 돈맛을 보니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저희 가족에겐 평화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순간들이었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고 가족들과 언제나 웃으면서 행복한 삶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